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가 어제 구성이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현장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왜곡해서 그 방송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큰 국익에 해를 끼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순방 외교 과정에서의 동영상 자막 조작 방송은 지금까지 MBC가 해왔던 편파 방송, 진영 방송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MBC가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MBC의 사과와 박성재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제 기억이 맞다면 MBC 사암동 MBC 본사 앞에서 저런 비슷한 모습이 한번 연출된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여당 대 야당 관계가 아니라 여당 대 언론사, 국민의힘 대 MBC 관계로 저렇게 부딪히게 됐는데 일단 뭐 모양은 안 좋아 보인다는 사실은 좀 분명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좀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 MBC에서는 뭘 해명해야 되냐면은 대통령실에서도 보냈지만 음성 이른바 분석하는 사람들도 헷갈린다고 하고 오히려 좀 그렇게 하는 대목을 왜 어떤 근거로 과연 바이든이라고 특정을 해서 자막을 붙여서 낼 수 있었던가, 그 근거에 대해서는 MBC에서 밝히는 게 맞다. 나올 수 있는 답변이라는 것은 제가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우리는 바이든이라고 들었다는 소리밖에 못할 거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을 테고. 네. 그 대목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는 대목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특히나 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 미국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자막을 낼 때는 괄호 열고 닫고 미국 괄호 닫고 괄호 안에 이렇게 미국을 넣어서 굉장히 친절하게 말을 바꾸면 혹시 시청자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혼동할까 봐 미국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하지 않은 단어까지 미국이라는 단어를 넣었던 이런 대목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제작진들이 이런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한 대목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MBC 측이 밝혀야 되는 거고, 다만 이 사안이 계속적으로 정치권, 정당대 특정 언론사의 구도로 가게 되면 다른 언론사들도 어떻게 보면 또 참전하게 돼요. 이 싸움을 본다면. 그렇게 되면 더욱더 모양새는 사나워진다. 이건 빨리 끝내는 게 맞다고 봐요. 상당히 일을 더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정상 간의 외교 무대에서 분명히 욕설을 하고 저속한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그건 팩트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뭉개기 위해서 지금 오보다 내지는 자막 조작이다, 더 나아가서는 정언 유착까지 가고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국면 전환을 위한 프레임 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오보다 또는 정언 유착이다. 정언 유착이라는 건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MBC가 짜고 있다는 그런 주장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과연 이 부분이 오보냐? 그럼 오보라는 것은 틀려야 되는데 일단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이 메시지 중에서 바이든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나머지 부분은 논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보냐? 라는 얘기는 너무 지나친 주장이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MBC하고 또 민주당이 서로 유착을 하고 짰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짰다라는 근거는 뭐냐? 지금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하나는 지금 MBC 보도가 10시 7분인데 당일날
근데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9시 33분 했다는 것인데 그 전에 이미 SNS상에 이게 유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MBC만 단독으로 찍은 것이 아니고 그 문제의 동영상을 다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도 사전에 받고 이걸 또 보도 자제 요청을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MBC와 민주당의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지나친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들의 거부감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은 그 문제의 논란의 발언이 바이든이냐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날리면이냐 물어봤더니 바이든이다라는 국민이 61% 그리고 날리면이다라는 사람들이 2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2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국민들은 바이든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보다 조작이다. 더 나아가서 정원유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될수록 더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이 억지를 부린다라는 그런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저는 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XX라는 욕설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 안 하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함으로 인해서 또는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일단락 짚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경제 위기라든지 또는 민생 위기 이 부분에 지금 힘을 쏟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MBC의 어떤 정원 유착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의 비서관이 처음으로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게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 비서관은 여러 단톡방에서 받은 글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제가 현역 기자 시절에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게 카카오톡 단톡방, 단체 카카오톡방에 이렇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과 보좌관들이 사실 업무 영역이 다르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섞이면 취재원과 취재 기자 사이가 이렇게 엉켜지면 안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그럴싸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남는 의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9시 39분에 엠바고 그때까지는 다 각사가 보도하지 말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7시쯤 아마 영상이 다 각 회사에 도착했을 거예요. 각 방송사마다 연합뉴스 TV를 포함해서. 그러면은 그 영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9시에 이 비서관은 그 단톡방에다가 윤석열 대형 사고 쳤네. 곧 보도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이 기자가 아니 이 비서관이 자, 그러면 누가 정보를 준 것인가? 단톡방에서 봤다라고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순방 기자단의 한 사람이 먼저 알려준 건지 아니면은 사내에서 먼저 그 동영상을 먼저 본 사람이 이야기한 건지 이런 데뭐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9시 28분에는 또 다른 거잖아. 기자들이 보니까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 방송 안 한다, 보도 안 한다네요. 화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또 MBC는 보도 한답니다. 전원 형태이긴 하지만 MBC의 내부 사정까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지금 정치부 기자들은 예전과 달리 이렇게 완전히 뭐 보좌진들하고 취재원들하고 이렇게 엉켜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비서관은 어떻게 알았지? 9시 39분에 엠바고 풀리기 전에 또 그와 별개로 예를 들어서 9시 33분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자신 있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이 뉴욕에서 일어났다라고 당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MBC의 동영상 10시 7분에 올라갔는데 이런 대목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비서관이 그 단체 단톡방에 MBC 기사는 없었다. 그래서 MBC와 민주당은 별개입니다라고 하고 싶어 하겠지만 적어도 누가 있었는지 그럼 이게 순방 기자에서 온 것인지 뭔지 이렇게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각 사회에서 이렇게 정보가 바깥으로 새 나가는 건지 이런 문제는 언론 내부의 좀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각 사회에서도 각 언론사에서도 이 대목은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제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아무도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문제의 영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첫 번째로 이 행사가 6시 20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이걸 즉시 모든 언론사가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은 6시 20분 행사가 끝난 이후에 다 모든 언론사가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시 30분에 대통령실에서 취재 영상을 좀 보자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해서 대통령실 직원도 보고 그리고 당시 이제 뉴욕에 프레스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실 기자들도 이걸 다 함께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거기서 이 문제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 XX를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다 기자들이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비보도 요청을 하니까 당시에 출입 기자들이 안 된다. 이거는 뉴스밸리가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국내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8시에 이미 정치부 기자들이 이걸 다 공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내 SNS 상에서는 9시에 다 이게 이 문제 동영상이 퍼졌고 그리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시 33분에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그 전에는 아무도 못 봤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의 비서관 이걸 유출했다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억측이고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 비서관에 따르면은 단톡방에 이미 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단톡방에는 MBC 기자는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MBC하고 민주당하고 짜고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정치 공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교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이 기사를 써줘야 돼요. 뉴욕에서 겪은 일, 뉴욕에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다 둘러보고 문제가 있네. 자기들의 이제 영상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영상 취재 기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MBC의 카메라 기자가 갔을 거예요. 카메라 기자만. 볼펜 기자는 안 따라갔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송출하는 과정에서 야,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펜 기자들, 이른바 볼펜 기자들, 취재 기자들이 와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기사는 그 사람들이 쓰니까. 그렇게 되면은 과연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야, 이거는 순방 기자단이 문제가 있겠는데라고 판단했다는 건지 아니면 MBC만 그래 봤다는 건지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기사를 좀 써서 전말을 뉴욕에서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또 하나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이 저는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뭐 일개 비서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국회 비서관이 대통령실 순방 기자단의 동향과 동영상의 존재, 거기서 나오는 워딩, 단어 하나하나까지를 다 알 수 있는 이 대목이 어떻게 생겼을까? 또한 MBC에서 이거는 보도한답니다, 안 한답니다라는 그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 정보가 도대체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제3자 입장에서, 떠나는 입장에서 보면 언론사에서도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 미디어 오늘을 통해서도 아니면 뭐 기자협회를 통해서도 저는 좀 나아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짧게 얘기하면요. 말씀드린 대로 그 비서관은 단톡방에 받은 걸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서관의 말이 진실인지 또는 거짓인지는 바로 핸드폰을 조사하면 나올 문제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이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과 또 MBC와의 유착으로 계속 몰아가니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촬영 기자들이 공동으로 성명서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진상규명을 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정확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를 지목을 해가지고 또 민주당과 이게 정언 유착이다라는 것은 정치 공세도 너무나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MBC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발음을 어떤 근거로 특정해서 자막을 만들었는지 경위를 묻는 이 질의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MBC 측에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공문을 보낸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서 해명하라 이런 사례는 사실 보기 힘들었던 사례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실의 대응이 조금 저는 지나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거는 맞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보면 뭐 반론 청구한다 이렇게 가능한데 근데 그래도 제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불구하고 MBC에서 해명해야 될 대목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해독하기 참 어려운 이것을 왜 바이든이라고 특정했던 근거는 뭘까? 그러면 MBC에서는
여러 명이 들어봤다. 영상 편집실에서 들어보고 취재기자도 들어봤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바이든으로 들렸다는 소리밖에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적 근거가 뭐냐 하는 대목 하나 답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럼 발언 취지와 사실 확인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 묻고 있는 저 대목도 그럼 우리 대통령실에 물어봤습니까? 절차를 거쳤나요? 언론의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MBC가 답변해야 할 영역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유심히 보아야 할 건 이 형식보다도 주체를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보냈습니까? 대통령실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보냈습니까? 아니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보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로 돼 있는데 대외협력비서관 김영태영 네. 대외협력비서관이 보냈어요. 이게 대통령실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무게 있게 안 보낸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MBC를 아주 어떤 굉장한 의도를 갖고 공격하는 건 지금 아니라고 봐요. 제가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비서실장이나 홍보수석 명의로 보냈으면 문제가 커져요. 이게 전면전 비슷한 거예요. 흔히 하는 용어로. 자, 수신 박성재 MBC 사장, 경유 보도국장, 박성호 보도국장 이렇게 보냈는데 보낸 사람이 대외협력비서관이다. 대외협력비서관은 뭐죠? 옛날에 춘추관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통관장, 기자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관리하고 서포트하는 그 조직의 대표가 그 대외협력비서관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분이 보냈다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형식적인 대목도 있어 보인다. 무슨 말이냐? 정치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아는 대통령실의 생각도 저는 투영되어 있다고 봐요. 네. 제가 볼 때는요. 대외협력비서관이 지금 대통령실 소속이면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보낸 공문이지.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실에서 보내지 않은 그런 공문이라는 해석은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이 상당히 좀 부족하고요. 만약에 우리 신 의원께서 말한 그런 정도까지 헤아린다면은 이걸 지금 뭐 특정 언론사에 공문까지 보내면서 할 문제는 아니죠. 이걸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대통령이 분명히 욕설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비속어도 썼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불구하고 MBC에 사과를 요구를 하고 또 지금 MBC 사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는 전혀 지금 맞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MBC에서는 지금 언론 탄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MBC의 보도가 본질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본질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발언 중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지금 문제가 되건 욕설 그리고 저속고 비속고 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나 사과가 없이 일방적으로 MBC 사과해라. 이거는 오보다 정언유착이다. 또 사장은 퇴진해라.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숙한 민주국가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또 지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굉장히 지금 잘못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국을 경색시키면 경색시킬수록 이 모든 부담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리고 여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상황이 여호세아대 상황 아니에요? 야당의 도움 없이 어떻게 지금 민생 문제 또 경제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논란을 지금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내부에도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말씀이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분명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에요. 말이라는 게 한번 나오면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예요. 온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듣는 위치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달리 들 수 있는 전제로 하고 본다면 앞으로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쉽게 그 한 하루나 이틀 사이에 그냥 무심코 나온 말이었다. 내가 마이크 켜진 줄도 모르고 해서 욕설이다 아니다. 그 바이든 아이든 그 뒤로 제쳐놓고. 그런데 어찌됐건 앞에 나온 비속어라든지 욕설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이 한 것은 사실이니까 적절하게 유감 표명했으면 저는 훨씬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늦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또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아유 해명한다 치자. 뭐 이렇게 아유 실수했습니다. 실언했습니다. 진심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문화상 야당과 언론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는 게 사실은 또 정치 현실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속 뜻은 뭐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느낀 감으로는 일단 그거는 뭐 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을 함직했을 테고 대통령과 참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관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국면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이렇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걸로 제 눈에는 보여져요.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갈 일은 분명히 아닌 거죠. 예, 이 비서관 논란으로 인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국면으로까지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소속 의원 169명의 만장일치로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서관 논란의 연장선상으로 보이는데 지금 윤 정부 국무위원 첫 해임 건의안 발의거든요. 물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다수당의 횡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이 해임 건의안 발의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여건이 부른 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과해야 될 문제인데 유감 표명을 해야 될 문제인데 오히려 지금 뭐 정언유착이다 라면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대강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밀린다면은 그럼 이제 민주당 지지층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상당히 좀 참사다. 그리고 또 발언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169석까지 가진 민주당이 뭐 하느냐라는 그런 질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장 만약에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에 민주당이 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능력이 있느냐? 지금 전체 재적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면은 이게 충분히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럼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해임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걸 거부하든지. 근데 지금까지 6차례 해임 건의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5차례는 다 해임 건의안대로 문재인 장관이 물러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 김재수 농해축산부 장관만 농림축산부 장관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니까 거부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 정치적인 모든 부담을 대통령이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소야대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롭게 더 이상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법원에서 세 번째 가처분 격돌을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희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의 거리인 상태를 만든 그것을 개정한 걸 가지고 이것을 어떠한 그런 특정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은 저희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재앙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잡기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전주의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당으로서는 재앙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번 1차 신문에서는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었는데 이번 가처분 신문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더 꼬여서 더 판단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 때는 저는 뭐 인용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인용이 됐는데 어쨌든 제 상식이 좀 모자랐던 건데 이번에도 더 힘들다. 예측하기가 더 힘든 거잖아요. 같은 재판부다. 그러면은 그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를 무너지도록 할 때 그 재판부와 똑같은 재판부이긴 한데 그 중간에 결국은 아시는 대로 비상 상황의 요건을 당헌으로 바꿨잖아요. 당헌 단계를 바꿨다. 바꿔서 새로 나온 법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뭐가 잘못된지 살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국힘. 본질은 안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준석 측. 글쎄요, 이 황정수 부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확실해 보이는 것은 지난번에는 신문에서 판결까지 결정까지 9일 걸렸는데 이번에는 빨라질 거다. 그럼 28일이면 오늘이잖아요. 내일 모레쯤 저는 나오지 않을까 보는 거고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 전망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 예. 전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완전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말한 대로 인용되면 전주 의원 말 맞다나 국힘으로서는 재앙이긴 하지만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했던 그 역할을 하면은
되기 때문에 1차 저지선, 1차 방어선은 국민의힘은 갖고 있다. 기각되면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 기각되면 다시 한번 외곽으로 돌거나 아니면 또 그 당윤리위의 결정을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될 거다라는까지는 말할 수 있겠네요. 예,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라고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오늘 이제 국민의힘 당 윤리위가 열리는데 여기서 아직까지는 추가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 결정된 건 없거든요. 법원의 판단을 보고 결정을 할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윤리는 지금 상당히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걸 좀 보고 하는 것이 윤리위에서는 좀 안전하다. 이런 판단한 것 같은데 일단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상당히 좀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결코 이준석 대표가 불리하지는 않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결코 유리하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이미 1차 가처분 신청에서 이준석 대표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고 그때 분명하게 해법을 줬거든요. 당원과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를 이렇게 비상 상황을 가짜로 만들어서 쫓아내는 것은 잘못됐다. 따라서 지금 최고위원 체제를 복원시켜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방향, 정반대의 방향, 계속해서 비대위를 열어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돌아올 수 없게 한마디로 쫓아내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진석 비대위는 바로 무효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를 플랜 B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권한대행이냐 직무대행이냐라는 문제가 또 논란이 돼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끝없는 문제의 정당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게 과연 집권당이냐라는 그런 이제 비난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파문도 그렇습니다. 깨끗이 좀 인정하고 유감 표명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문제도 당원권 자격정지 이걸 6개월 했다면은 그걸 하고 이제 끝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계속해서 쫓아내는 방향으로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무리수에 무리수를 두는 그런 정당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라면은 좀 자율적인 목소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정당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두 분께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눈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약간 레토릭, 그때 뭐 정치 수사적인 영역이 있는 거고 오히려 제 눈에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라고 왜 현역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았지만 일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임기 중간에 투표로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대목 하나. 또 하나는 이제 그 방탄을 면책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를 둘러싼 이재명 대표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하고 당을 좀 분리시키겠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아마 변호사도 고용해서 대응하겠다. 왜? 당 안팎에서 결국 모든 게 당신 방탄용 아니었냐는 그런 데면 피해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물론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만.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미래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큰 비전을 제시했다고 봐요. 그 이유는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또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좀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동안에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뭐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는 우리가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앞으로 이제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해야 된다면서 이제 기본사회론을 제기한 게 상당히 좀 눈길을 끌었고요. 그리고 정치개혁 플러스 4년 중임제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끌었고 그리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탄소 중립 특위 그리고 또 저출생 특위를 당내에 만들겠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국가의 방향을 책임지는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방안과 비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